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평생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 죽음, 그리고 삼성이죠.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인 삼성의 일거수일투족은 한국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은 거대한 존재로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삼성그룹의 전신이 그저 해산물이나 팔던 잡화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름도 없던 잡화점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삼성 창립자인 이병철로부터 시작됩니다. 1910년 8월 경상남도 의령군의 한 사대부 가문에서 이병철이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이씨 가문은 꽤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의 할아버지는 학식이 깊은 분으로 마을 유일의 서당을 설립하였고 아버지 이찬우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유력자였습니다. 이병철은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이는 그가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930년 4월 이병철은 일본의 사립 명문인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학습 기회를 매우 아끼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일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이병철은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곡물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창업 첫 해는 경험 부족으로 공장이 적자를 내며 거의 문을 닫을 뻔했지만 유학 시절 배운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저가 매입, 고가 판매 전략을 세워 창업 2년째 되는 해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1935년이 되자 이병철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는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렸는데 그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당시 많은 농민들이 가혹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토지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토지를 다시 담보로 잡아 추가로 토지를 사들이며 마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문 투기꾼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1937년 7월 7일 전쟁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병철의 현금 흐름이 끊겼고 결국 그는 가지고 있던 토지, 정미소, 그리고 운송회사를 차례로 팔아 대출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창업에 실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병철은 이 경험을 철저히 반성하고 교훈을 얻었으며 2달 넘게 거의 한반도 전체와 중국의 절반 가까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특산물인 과일, 채소, 그리고 말린 생선을 중국 만주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역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38년 3월 1일 이병철은 대구에 가게 하나를 사들여 삼성상회를 창립했습니다. 삼은 조선에서 크고 많고 강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은 맑고 밝고 깊고 영원히 빛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병철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삼성상회가 설립된 이후 사업은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혼란했던 만큼 많은 일들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시 모든 기업은 자신이 가진 상품의 95%를 정부에 상납해야 했습니다. 100원을 벌면 그중 95원을 내야 했으니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병철은 상회를 친구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병철은 다시금 의욕을 되찾고는 대구로 돌아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폐업 상태였던 상회 업무를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월계라는 이름의 새로운 술을 시범적으로 생산하여 전후에 침체된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울에 자신의 새로운 회사인 삼성물산을 설립했습니다. 이병철은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먹물을 수출하고 국내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면서 단 1년 만에 삼성물산을 한국의 7대 무역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출입 사업이 막 자리를 잡으려던 찰나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이내 사라졌고 이병철은 가족과 직원들을 데리고 대구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병철이 그때 좌절했다면 이후에 삼성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이 피난길에 직원들을 데리고 간 결정은 그에게 모든 경영자가 바라는 두 가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 직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병철은 재기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6년 동안 그는 자신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삼성물산을 통해 제일제당과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를 쌓게 된 후 이병철은 화학비료 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한국은 국내 화학비료 생산량이 거의 0에 가까웠지만 화학비료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챙기는 상황을 지켜보던 이병철은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66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5천만 달러는 당시 한국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이병철은 그만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보증을 받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병철이 해외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던 그때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그의 정치적 소환으로 인해 10여 명의 대기업 자본가들이 탈세 및 불법 재산 축적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병철도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는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병철은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962년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삼성은 이 기회를 타고 2년간 보류되었던 화학비료 공장 계획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이병철이 대출과 공장 부지를 모두 마련했을 때쯤 정부로부터 민간 기업이 화학비료 제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병철은 막대한 위약금을 납부하고 다시 한번 화학비료 공장 건설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인이었기에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직접 사업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병철에게 다시 화학비료 공장 건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8월 이병철은 일본에서 4천만 달러, 약 533억 원의 차관을 받아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일찍이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 내 많은 인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투자와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수교 이후 이병철은 사업이 번창하며 한국 상업계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화학비료 공장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가동하려는 순간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언론 매체가 삼성이 건축자재를 빙자해 2,000자루의 사카린을 밀수해 한국에서 판매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2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지만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을 거센 여론의 소용돌이에 빠뜨렸습니다. 이병철은 거대한 여론의 압박 속에서 화학비료 공장의 지분 절반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남 이맹희가 삼성의 경영권을 잡은 후 삼성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병철이라는 핵심 인물이 없었던 탓이었거나 혹은 이맹희의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경영 아래 삼성은 사업 성장이 더뎌졌고 전체 그룹이 쇠퇴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맹희는 18년간 삼성을 이끈 후 경영 능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이병철에게 경영권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1967년 이병철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전자사업을 다음 단계의 발전 핵심으로 선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병철은 1968년 회사 신년회에서 대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는 과학기술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며 삼성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첨단 기술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가 설립되었고 주로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삼성은 14인치 컬러 텔레비전을 개발해냈습니다. 2년 후 삼성에서 생산된 흑백 텔레비전의 생산량은 일본의 마스시타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화학, 삼성코닝,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조선소, 삼성정밀기계 등 여러 자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삼성의 사업은 거의 한국의 모든 산업을 아우르게 되었고
삼성은 그야말로 한국인의 일생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점점 커져가는 동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외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병철은 반도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삼성그룹은 한국의 중앙일보에 우리가 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라는 선언문을 게재하며 반도체를 삼성그룹의 미래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뒤따라 현대, LG 등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한국 정부는 국가전자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삼성, 현대, LG 등 재벌 기업들을 조직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연구개발은 1m에서 64m까지의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연구개발 비용은 총 1,779억 원이었으며 그중 정부가 1,250억을 투자하여 약 70.26%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987년 10월 이병철은 폐암으로 별세하였고 같은 해 12월 이병철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병철의 창업 이야기에 비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냈고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밀고 했으며 삼촌은 조카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라 삼성과의 가문 싸움입니다. 이병철에게는 한 명의 본처 박두울과 한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본처 박두울은 그에게 3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낳았고 첩은 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후에 첩은 일본으로 돌아가 가문을 떠났습니다. 본처가 낳은 세 아들은 이맹희, 이창희, 그리고 셋째 아들 이건희입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병철의 나이가 들어가고 가문이 점점 커지자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강한 한국에서는 딸들은 후계자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후계 싸움은 이맹희, 이창희, 그리고 이건희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966년 이병철은 이미 5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좀처럼 자리를 물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맹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권력을 다지거나 측근을 매수하고 권한을 약화시키는 등의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박정희를 찾아가 삼성의 내부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죠. 이 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자리에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둘째 동생 이창희까지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경영권을 준 지 18개월 만에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이맹희는 물러나게 되었고 이창희는 감옥에 갇히면서 원래는 기회가 없었던 이건희가 이병철의 오른팔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968년 이건희는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 후 곧바로 삼성에 합류했고 1년 후 둘째 형 이창희가 출소했습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이창희가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떠안은 것은 출소 후에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창희는 출소 후 자신이 밀려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고 셋째 동생 이건희가 후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이창희는 형처럼 권한을 약화시키고 쿠데타를 시도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청와대로 달려가 이병철의 뇌물 공여 및 해외 자산 이전 등의 혐의를 박정희에게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창희가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효와 불순한 행동을 이유로 이창희를 내쫓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병철은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가법에 따라 이창희를 감금했습니다. 1991년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이창희는 한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창희를 연금하는 동시에 이병철은 큰아들 이맹희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맹희는 이를 거부하고 한국을 떠나 베이징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2015년 8월 14일 오전 이맹희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핵심에서 멀어지면서 이건희는 자연스럽게 삼성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내 갈등이 해결되자 이병철은 마침내 회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희는 운도 참 좋았습니다. 1987년 3월
미국 정부가 일본이 일미 반도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기업들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는데 이로 인해 D램 가격이 간접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덕분에 1988년 큰 적자를 내던 삼성 반도체는 마침내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경제 버블이 터지면서 기업들이 추가 감산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삼성은 일본에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3배의 급여와 방 4개짜리 아파트, 비서, 운전기사, 요리사가 제공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인재를 끌어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일본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 스파이도 파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경 경제 버블로 동부가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삼성은 정보를 통해 동부가 신형 플래시 메모리 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의 대표는 동부를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동부는 지금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금이 충분하니 함께 플래시 메모리 칩을 공동 개발합시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부는 어쩔 수 없이 삼성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 협력의 결과로 동부가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삼성의 주력 기술이 되었고 삼성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자 삼성의 경영 중점은 다시 전자 분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삼성은 아직 이건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구성원들을 제쳐두고 그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문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말년의 이맹희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에서 한 몫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희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경한 대응으로 큰형의 유산 분배 요구를 무산시켰고 조카이자 당시 CJ 회장이었던 이재현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또한 둘째 형 이창희의 아들 이재찬은 회사 경영 부진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지만 이건희는 이를 모른 척하며 결국 이재찬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이러한 갈등과 싸움을 보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씁쓸하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한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애를 잃었구나. 삼성가의 3세에 이르러서는 이건희의 자녀들이 일남 삼녀로 이루어져 있어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은 없었지만 그 대신 다른 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건희의 장녀 이부진은 공주와 보디가드의 사랑이라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이부진은 외모, 능력, 배경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우수한 구혼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보디가드였던 이무제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백마탄 왕자를 위해 이부진은 아버지와 4년간 냉전을 벌이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결국 이건희는 이 결혼을 허락했고 자신의 자원을 동원해 이무제에게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부진의 이 사랑의 말로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이무제는 이부진이 임신 중일 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저질렀고 그제서야 이부진은 그가 자신이 꿈꾸던 백마탄 왕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부진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이무제에게 141억 원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사랑에서는 실패했지만 사업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부진은 이혼 후 마치 세속을 초월한 듯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신라호텔과 에버랜드의 경영을 맡아 명실상부한 여성 리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난 딸들은 끝없는 부를 누리지만 사랑에서는 종종 좌절을 겪는 듯합니다. 장녀 이부진과 비교했을 때 차녀 이윤형은 더욱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윤형은 연인 조문우를 위해 가족과 대립하며 집을 떠나 홀로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조문우는 이건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윤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윤형은 전화선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윤형이 숨진 자리에는 한 통의 유서가 있었고 그 유서에는 그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시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윤형 같은 여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이 한국인 사이에서 인생 교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후 장남 이재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윤형의 죽음이 가문의 오점이자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벌가에서 가족 간의 애정은
마치 밍밍한 물과도 같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재용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냉혹한 소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한국식품 대기업인 대상그룹의 임세령과 결혼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임세령은 삼성과의 시집간 후 자유가 제한되었고 언론에서는 그녀가 소니 헤드폰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가족의 질책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장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재용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상을 인수하면서 임세령과의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재용은 이혼 후 삼성그룹을 이어받았지만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박근혜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박근혜가 탄핵되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재용의 86억 원 뇌물 사건도 드러나면서 그 역시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재용이 수감된 동안 한국의 4대 재벌이 그를 구명하기 위해 나섰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재용을 풀어주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가 업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207일 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법을 수정하여 이재용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용이 삼성으로 복귀했지만 그의 수감 사건은 삼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3.41% 하락했고 당시 삼성의 총 시가총액은 약 5,348억 달러로 하루 만에 약 200억 달러, 즉 26조 6,6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 후 이재용의 아들도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은 공개적으로 미래의 삼성은 더 이상 세습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삼성이 이 선언에 따라 행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삼성 가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세대는 전쟁 특수를 통해 부를 쌓았고 2세대는 후계자 싸움으로 인해 비극을 낳았으며 3세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 다툼, 배신, 내분, 수감, 극단적 선택 등 여러 가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7년 한국의 대기업 롯데 가문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 둘째 아들 신동빈이 모든 죄를 아버지 신격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장남 신동주는 일찍이 신동빈에게 밀려나 회사를 떠나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95세의 고령인 신격호는 휠체어에 앉아 아들의 비난을 듣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리치며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법원 경비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화려한 외모의 재벌과 형제가 싸우고 부자 간에 반목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 세 부자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을까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통의 유서는 타락한 가문의 추악한 범죄를 밝혀냈습니다. 롯데그룹의 위기는 2011년 배우였던 고 장자연의 유서가 폭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5페이지에 달하는 유서의 내용은 잔혹하여 읽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유서가 한국 재벌의 가장 어두운 위선적인 면을 폭로했다는 점입니다. 장자연은 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롯데그룹은 채용 광고를 미끼로 걸었지만 실상은 인간의 탈을 쓴 의원들과 재벌들이 후궁을 고르는 것이었다. 롯데그룹의 총수는 바로 신격호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장자연은 롯데그룹 재벌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장자연은 세련되고 화려한 여배우로 광고 속에서 그녀는 웃으며 수많은 한국 소녀들이 꿈꾸는 명품 의류를 홍보했고 한국 상류 사회의 화려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그녀는 강제로 그 거물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거물들의 명단은 40여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에는 한국 정치권의 수장부터 경제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있는 재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신격호 부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한 이 거물들은
장자연을 인간이기를 포기한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기일에도 손님을 접대하도록 강요받았고 심지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그녀를 납치해 비밀리에 불임 수술까지 강행했습니다. 신교코 부자의 만행에 대한 부분을 쓰면서 이 친부와 아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장자연을 학대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롯데그룹의 주가와 가족의 명예는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자연 사건은 롯데그룹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비선실세 사건이 터지면서 이번에도 롯데가 연루되었는데 그룹이 사건의 당사자 최서원이 운영하는 2개의 재단에 총 7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이 기부 사건이 조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롯데그룹의 부회장 이인원이 갑자기 자살한 것입니다. 거대한 음모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인원의 죽음이 너무 많은 비밀을 묻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벌의 권력이 작용한 것일까요? 결국 신격호 부자 3사람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만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해 훨씬 가벼운 3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법정에서 부자 간의 추악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921년 신격호는 울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5남 5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신격호의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고 부모님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은 그저 그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은 일찍 처리된다고 청년 시절 신격호는 성적이 우수했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이해와 동경이 컸습니다.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일본 유학 기회를 얻어 도쿄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와세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조선에 있는 그의 가족은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없었기에 그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힘들게 학비를 벌어 공부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가난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 신격호는 학업보다도 머릿속에 사업과 돈 버는 생각이 더 가득했습니다. 그는 운이 대단히 좋았고 막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 덕분에 한 일본 현지 사장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은 그에게 창업 자금으로 5만 엔을 주었습니다. 전쟁 전 일본에서 엔화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 5만 엔은 당시로서는 거액이었습니다. 신격호는 결국 이 돈을 한 기름 가공 공장의 운영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은 때때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신격호가 행운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가 막 설립한 기름 가공 공장은 순식간에 전쟁의 불길 속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쓰라린 실패였고 그는 막대한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좌절하지 않았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곧바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전쟁 후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병적인 군사 광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방향을 틀어 서구화의 길로 질주하기 시작했으며 우아한 서구식 생활 방식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띄지 않는 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격호가 길가에서 일본 아이들과 미군이 함께 껌을 씹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껌이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일본 현지에서 껌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무했습니다. 상업적 기회를 포착한 신격호는 곧바로 약사를 찾아 껌 제조 레시피를 개발했고 간단한 국수 절단기를 구해 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초기에 롯데제과 회사가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사명 롯데는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캐릭터 샤를로테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된 껌 공장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에 껌을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격호는 마케팅에 능했으며 기세를 몰아 평화껌과 같이 시기와 잘 맞는 신기한 이름의 껌을 내놓았습니다. 광고에서도 그는 천재적인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본에서 입속의 연인과 같은 세련되고 파격적인 광고 문구를 써서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신격호는 빠르게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첫 스폰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껌만 팔아서 글로벌 500대 기업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신격호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귀인이자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시게미스 하스코입니다. 검 공장의 성공으로 신격호는 현지에서 약간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야망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일본 상류사회에 진입하고 싶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이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배경도 인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은 그가 조선인이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이라는 신분은 늘 그에게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신격호의 인생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시게미스 마모루의 조카 시게미스 하츠코였습니다. 시게미스 마모루는 한때 일본의 부총리 겸 외무대신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신격호가 시게미스 하츠코와 결혼해 그녀 집안의 힘을 얻는다면 일본 상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격호는 즉시 첫 아내를 버리고 시게미스 하츠코에게 강렬한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구애가 얼마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직 신격호만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했을 뿐만 아니라 성씨까지 시게미스 가문으로 들어가 그의 이름을 시게미스 타케오로 바꾸었습니다. 신격호의 잘생긴 외모와 열정적인 구애는 곧 시게미스 하츠코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신격호는 순조롭게 시게미스 가문에 입적하여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 집안의 지원을 받게 된 신격호의 사업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2015년에 이 사실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1967년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신격호는 막 산업화에 들어선 고향 한국의 상업적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많은 자본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판 롯데제과를 설립했습니다. 본인이 사장을 맡았으며 전 경제부 총리 유창순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1968년 사업 확장을 위해 롯데제과는 두 번째로 부산 거제동에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제과는 당시 혜태제과, 크라운제과, 동양제과가 장악하고 있던 한국 제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엔 껌과 과자 포장용 은박지를 생산하기 위해 신격호는 동방 알루미늄을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롯데 알루미늄으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불법식품 단속 조사 결과 롯데제과의 껌에서 철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사건은 롯데가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재벌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고급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국빈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적절한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국격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고급 호텔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당시 한국의 경제 여건상 고급 호텔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롯데제과에서 철분이 검출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일본에 거주하던 신격호 회장에게 호텔 건설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정부는 롯데제과에 3개월 동안의 생산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도쿄에 머물고 있던 신격호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약 그가 서울에 호텔을 건설하면 롯데제과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복 교수는 이 날을 롯데재벌이 탄생한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979년 서울 롯데호텔이 정식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신회장에 롯데호텔 옆에 백화점을 건설하겠다 라는 구상 역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쇼핑시설을 건설하겠다 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거대한 롯데 쇼핑몰이 세워졌습니다. 롯데호텔과 롯데쇼핑몰의 설립으로 롯데는 제과업에서 유통업과 서비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한국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생산 중단 위기를 무사히 넘긴 후 롯데제과의 매출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인수합병을 통해 식품 사업의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롯데는 국내 제과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는 1974년에 칠성 한미음료, 현 롯데칠성을 인수하고 1977년에는 삼강산업, 현 롯데푸드를 인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듬해 롯데유업을 설립하며 체계적인 종합식품 사업권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롯데는 1970년대 일본 파이오니어와 협력하여
롯데 파이오니아를 설립하고 음향전자 장비를 생산했습니다. 1980년과 90년대에는 한국에서 오디오 열풍이 일면서 가정마다 고가의 오디오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롯데 파이오니아는 국내 두 번째로 큰 오디오 생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롯데의 사업 범위는 초기에 식음료 중심의 사업군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확장하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 롯데는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유통, 관광, 식품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 10대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성장은 롯데가 미래를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롯데는 산업의 현대화에 주력하며 롯데월드 완공과 부산 롯데호텔 및 롯데물산 설립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롯데캐논과 한국호지필름을 설립하여 첨단산업 진출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룹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롯데는 롯데 자이언트 야구단과 대용기획을 창립했습니다. 롯데가 설립한 중앙연구소와 롯데유통사업본부는 신제품 개발과 유통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번영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위기의 씨앗도 암암리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신격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는 본래 장남을 더 아끼며 일본 본사는 장남에게 한국의 자회사는 차남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에 설립된 작은 자회사는 수년간의 발전 끝에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일본 롯데 본사는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오늘날 롯데그룹의 95%의 수익은 한국 자회사에서 나오고 있으며 일본 본사의 수익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장남 신동주가 불만을 가질 것은 당연했고 신격호 역시 자신이 더 아끼는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90세의 고령인 신격호는 회장 직함을 가지고 신동빈을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남 신동빈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그는 형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채고는 선수를 쳐서 그룹 핵심 인사결정층의 원로들을 모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주주들이 대거 교체된 후 신동빈은 형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신격호마저 실질적인 직무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결국 신격호는 명예회장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의 권력 다툼이 혼란스러울 때 일본에서 영향력이 큰 시게미스 하츠코도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차남 신동빈의 편에 섰습니다. 시게미스 하츠코는 신격호가 오랜 기간 일본에 머물지 않아 일본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본의 여러 중량급 자원을 동원해 모든 것을 걸고 차남 신동빈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전폭적인 도움과 신동빈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그는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형제 간의 권력 다툼, 부자 간의 갈등, 친모의 대립이 얽힌 이 내전은 신동빈의 일시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신동빈이 승리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롯데그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어난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 부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싸우는 기이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격호의 가문은 몰락했고 가문의 붕괴를 지켜온 신격호는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절대 신동빈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1세대 창업가로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상업 제국을 세운 신격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 때문에 그는 첫 아내를 버렸고 말년에는 여배우를 잔혹하게 농락하며 정치까지 조종했습니다. 결국 그의 온갖 악행이 드러나며 그는 명예가 실추되었고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격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사실 매우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애를 매우 중시했지만 그의 무자비한 사업 방식은 후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탐욕에 지배된 가족은 결국 형제 간의 반목과 가문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는 아내와 자식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신격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한국 아산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신격호는 병상에 누워 젊은 시절의 화려한 성공과 그에 반해 쓸쓸한 말년을 회상하며 자신이 내렸던 결정들 중 일부를 후회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